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 뒤에는요,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글로벌 체스 게임 같은 게 숨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 그 전략의 큰 흐름을 한번 쫙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애플은 왜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에서 하면서 조립은 굳이 중국에서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단순히 돈 아끼려고 이 한마디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경영 이론 속에 바로 그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먼저 내부화 이론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통해 해외로 뻗어나갔는지, 그리고 지금의 글로벌 팩토리라는 복잡한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마지막으로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그 뿌리, 그 아이디어는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내부화 이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76년에 주 경제학자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왜 어떤 건 시장에서 그냥 사고 팔고 어떤 건 굳이 거대한 회사 안에서 다 처리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내부화 이론인 거죠. 생각해보면 바깥 시장은 정보도 완벽하지 않고 거래할 때마다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 회사 안으로 싹 다 가져와서, 즉 내부화해서 직접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거대 기업이란 게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화 이론은 결국 모든 기업을 하나의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세우는 셈이죠. 이걸 우리 안으로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바깥에 둘 것이냐. 모든 경영진이 매일같이 머리를 싸매는 질문이죠. 이걸 우리가 직접 만들어? 아니면 그냥 밖에서 사와? 이 메이크 워 바이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기업의 덩치와 모습이 결정되고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하게 갈려요. 우리 안에서 다 하면 여러 단계를 착착 조율하기도 쉽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죠. 이게 아주 강력한 장점인데 그 대가로 조직은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소통이나 관리 비용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결국 기업은 이 양팔 저울 위에서 끊임없이 가장 좋은 지점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럼 이 만들까 사올까 하는 고민이 국경을 넘어가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기업들이 세계 무대로 나아갈 때 썼던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옛날부터 쓰던 전통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일 간단하게 물건 만들어서 파는 수출, 현지 파트너한테 우리 기술이나 브랜드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라이센싱, 그리고 가장 공격적으로 아예 현지에 직접 공장이나 회사를 차려버리는 해외 직접 투자, 우리가 FDI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 그래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가로축이 시장 크기고 세로축이 비용이에요. 처음엔 시장이 작으니까 굳이 공장 지을 필요 없이 수출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죠. 그런데 시장이 점점 커져서 여기 보이는 이 전환점, 이 포인트를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는 현지에 직접 공장을 짓는 FDI가 오히려 비용 면에서 더 이득이 되는 겁니다. 기업들의 고민은 바로 이 전환점이 언제일까? 이걸 예측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힘들어졌어요. 예전에 쓰던 이런 단순한 모델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맞아요. 세계 경제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기술은 또 얼마나 빨리 발전해요. 전 세계가 그냥 실시간으로 연결돼 버렸잖아요. 이러니 기업들도 예전처럼 무겁고 굼뜬 조직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생존하려면 더 빠르고 더 유연해져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글로벌 팩토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더 이상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만들고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R&D, 디자인, 부품 생산, 조립, 마케팅 이런 기능들을 아주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파트너들한테 맡기는 거죠. 거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회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 글로벌 팩토리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하는 일을 원자 단위처럼 잘게 나누는 미세 분할. 둘째, 그렇게 나눈 조각들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아웃소싱.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조각을 아예 국경 밖 해외로 보내버리는 오프쇼어링. 이 세 가지가 착착 맞물리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글로벌 기업의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현대 글로벌 팩토리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죠. 가운데를 딱 잡고 있는 건 애플이나 나이키 같은
브랜드 오너예요. 이 회사들은 더 이상 모든 걸 직접 만들지 않아요. 대신 디자인이나 R&D 같은 진짜 핵심 기능에만 집중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부품회사, 조립공장, 물류 파트너들을 마치 오케스트라 주의자처럼 조율해서 하나의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일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겨요.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글로벌 표준을 지키면서 동시에 각 나라 현지 상황에도 잘 맞출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모든 다국적 기업은 이 두 가지 힘 사이에서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글로벌 효율성이 막 잡아당겨요. 전 세계 다 똑같이 만들어서 비용을 줄여라 압박하는 거죠. 반대쪽에서는 현지 대응성이 소리칩니다. 각 나라 문화랑 고객 취향에 맞게 다 바꿔라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이 딜레마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해답이 글로컬 전략입니다. 무조건 100% 똑같이 만들거나 100%다 다르게 만드는 극단적인 선택은 피하는 거예요. 대신 마케팅의 여러 요소마다 최적의 조합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제품의 핵심 기술은 전 세계 공통으로 가지만 포장 디자인이나 광고 모델은 그 나라 문화에 맞게 바꾸는 거죠. 똑똑하죠? 자, 이렇게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는데요. 이 끝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과연 미래의 글로벌 기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통제하던 하나의 거대한 기업에서 전 세계 파트너들과 유연하게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로, 이것이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글로벌 기업 전략의 가장 위대한 진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네트워크가 살아남으려면요, 딱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생겼을 때 자원을 빠르게 재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 둘째는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엄청난 외부 충격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힘,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고, 부품은 한국과 대만에서 만들고, 조립은 베트남에서, 판매는 전 세계에서 하는 이런 초연결 시대에 과연 기업에게 국적이라는 게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